첫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쪽만 좀 바라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표님 바쁘신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 테크피디아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에이로봇 대표 엄윤설입니다. 저희는 휴머노이드 전문 기업이고요. 시작한 지는 이제 한 7년 됐는데 아직도 열심히 커나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에이로봇을 이제 국내 최고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라고 이제 저희가 일반 로봇 말고요. 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국내 최고다라는 표현은 조금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뭐 최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민망하지만, 다만 2024년도 12월 오늘자 기준으로 국내에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저희가 유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라기보다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표님 일단 제가 알기로 이력이 좀 굉장히 화려하세요. 로봇 디자이너에서 이제 현재 로봇 스타트업 이제 CEO까지 이제 일각에서는 로봇 분야의 이제 새로운 길을 이제 계속해서 개척하고 열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로봇 프론티어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민망하죠? 잘 봐주셔서 감사한데요. 일단 프론티어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제일 먼저 아무도 안 밟은 눈길에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사실 있긴 합니다. 왜냐면 뭐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개척하면서 나가야 돼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 동시에 뭔가를 이뤄냈을 때 오는 그런 쾌감은 훨씬 더 강렬하죠. 그래서 저는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로봇 이제 디자이너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국내 유일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의 여성 대표가 된 건지 이게 좀 되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로봇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을 할 때 많이 이제 그러셨어요. 엄윤설은 이렇게 공학 베이스도 아니고 로봇공학 전공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거 뭐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들 참 많이 하셨는데 제가 로봇을 디자인을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2007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17년 정도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쌓인 경험만큼 저도 이렇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서당계 생활을 한 지가 로봇을 서당계 생활을 한 지가 17년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 남편이 로봇공학자 한정원 박사인데 저희가 같이 일을 한 지가 26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서당계 생활 26년이면 풍어를 쓰는 거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로봇 디자이너였고 지금도 로봇 디자인 저희 회사 제품들은 다 제가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사실 어떤 상품이든 결국 시장에 나가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면은 결국 소비자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든 그것이 휴대폰이든 자동차든 UX에 대한 고민을 하시잖아요.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고 나면. 그런데 이 UX라는 것을 유저 익스피리언스 이거를 로봇에다가 딱 적용을 시키면 그게 HRI가 됩니다. 그래서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라고 하고요. 사람과 로봇이 인터랙션을 어떻게 하느냐 이 영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로봇공학을 전공을 하신 분들은 이 HRI를 어떻게 보시냐면 어떻게 하면 로봇의 입장에서 인간의 의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할 건가 이렇게 보세요. 그런데 저는 공학 베이스가 아닙니다. 저는 아트 베이스고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 중요한 지점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로봇을 대할 때 가장 편하고 자연스럽게 대하게 만들 것인가, 유도를 할 것인가 이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 건가 이 지점에서 로봇의 행동 패턴, 외형, 크기, 색상 이 모든 게 다 합쳐져야 UX이고 그게 HRI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박사 과정 전공은 HRI를 했습니다. 심리적, 정서적 HRI를 전공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자인의 영역에서만 온 사람만이 더 잘 보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더라. 그 지점을 제가 네, 선점을 하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게 약간 장점으로 발휘한 뭐 사례? 뭐 이런 게 좀 있으셨을까요? 장점으로 발휘한 사례. 네. 디자이너에서.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장점을 갖느냐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 이제 로봇 중에서 에이미라고 웰컴 로봇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웰컴 로봇 에이미는 기존에는 안내 로봇이다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저희는 안내 로봇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저희는 웰컴 로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큰 차이는 안내 로봇은 사람이 와서 말을 시키고 물어볼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기다려요. 대기 상태. 그런데 웰컴 로봇은 달라요. 사람이 등장을 하면 그 사람을 디텍팅을 해서 먼저 다가가고 인사를 먼저 건네고 환영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거. 그럼으로써 그 사람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질문도 유도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거. 이게 웰커밍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웰컴 로봇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저희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 로봇을 소개하시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다른데 뭐 안내 로봇들도 우리도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점이 또 다르냐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용자분들께서 평가를 하시기를 A 로봇 거는 있잖아. 뭔가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좀 달라.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근데 이 좀 달라. 이 애매모호한 말 속에는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녹아져 있는데 이런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높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람에게 다가가는 속도 그 다음에 제스처의 그 빠르기 손동작의 빠르기 목소리의 톤 말의 빠르기 이런 것들 하나하나 굉장히 디테일한 건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HRI 영역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미묘하게 조절을 해서 사람이 저희 웰컴 로봇을 대했을 때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분들은 얘는 뭐 굉장히 공격적이지 않게 다가와 이렇게 표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뭔가 좀 달라 이렇게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뿌듯하죠. 다음 질문 좀 갈게요. 네.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자, 그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초창기 시절에 이제 또 여성으로서 또 스타트업 이제 창업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혹시 우려가 있으신가요? 네. 우려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는 돈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2018년도에 창업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회사 이름이 A 로봇이잖아요. A 로봇은 저희 회사 철자를 잘 보면은 A, E, I 로봇이에요. 그럼 EI는 발음 기호입니다. 그러면 이걸 발음하면 A 로봇이 돼요. 로봇이에요. 그럼 로봇 한 대를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퍼포먼스를 다 하겠다라는 목적 자체가 담겨 있는 이름이에요. 즉 저희는 처음부터 우리는 휴머노이드 세상 만들 거야 라는 목적 가지고 출범을 한 회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재건 박사가 이제 대학에 있잖아요. 대학에서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을 만들어내도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핵심 기술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도 이게 사실 시장에 나가서 평가를 받기는 쉬운 환경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한 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는 설계에서부터 뭐 제어,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을 다 아울러줘야 휴머노이드 한 대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꾸로 얘기를 하면 저희 팀은 이 모든 기술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이걸 저희는 어떻게 응용을 했냐면 여기에 있는 기술들 중에 저희가 축적하고 있는 기반 기술들 중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들만 발췌를 해서 재조립을 하면 형태가 다른 로봇으로 바꿀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웰컴 로봇으로 바꿀 수도 있고 휴머노이드처럼 완전 하이엔드 테크놀로지일 필요는 없지만 웰컴 로봇 기능 정도는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로봇으로 바꿀 수 있고 형태를 혹은 뭐 반려 로봇이나 엔터테인먼트용 로봇으로 또 형태를 바꾸는 게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형태의 로봇들을 가지고 이제 기반 기술들을 시장에 갖고 나가서 돈으로 바꿔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휴머노이드 연구하는데 투입을 해서 쓰는 요런 순환 구조를 만들어 놓고 요렇게 해서 저희가 한 7년 정도를 열심히 생존하면서 버텼죠. 왜냐하면
휴머노이드는 돈이 안 된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좀 어려워하셨어요, 저희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휴머노이드 하려면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순환 구조로 저희가 한 7년 가까이 열심히 생존했습니다. 자, 현재 우리 A 로봇이요. 네. 개발한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는데 로봇 라인업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전에는 사실은 돈이 되는 거는 뭐든 다 했었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게 많았는데 최근은 지금 저희도 재정비를 통해서 3가지의 라인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렸습니다. 제일 먼저 휴머노이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앨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웰컴 로봇이라고 부르는 에이미가 있습니다. 에이미는 AI meets you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AI가 당신을 만족시켜드린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에디라고 반려로봇이 있습니다. 에디는 Emotional Design Entertainment Interaction이라는 것의 약자고요. 그래서 감성적인 것을 자극하고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메인으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의 라인업만 가지고 있습니다. 주력 로봇이 앨리스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로봇인지 좀. 네. 네. 앨리스는 뭐 하는 로봇이냐라고 물으면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할 수 있어야 해요. 휴머노이드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인간의 신체에 맞춰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의자의 높이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문 손잡이의 높이가 그렇고요. 뭐 전등 스위치의 높이가 그렇고요. 뭐 책상의 높이도 그렇고요. 모든 사이즈가 다 인간의 몸에 맞춰서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툴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든 도구들도 카메라도 그렇고 뭐 컴퓨터도 그렇고 모든 도구들도 인간의 신체에 맞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인간의 세상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이 되려면 인간의 모습을 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휴머노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이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자분들을 만났을 때도 맨 처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노리는 타겟은 인간의 노동력 그 자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한 10분 만나뵈면은 한 3분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 분은 사실 그래서 그게 뭐야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간 좀 애매모호한데 휴머노이드의 특성상 이거를 명확하게 얘는 뭐다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저 질문 하나만. 그러면 약간 지금 말씀하신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를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좀 들어주신다면.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휴머노이드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휴머노이드를 가지고 가장 먼저 진출하고 싶은 것이 어디냐라고 물으신다면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저희는 단순 조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제조 라인을 들어가는 걸 1차 목표로 하고 있고요. 2차 목표는 들어가고 싶은 곳이 건설 그리고 조선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제조, 건설, 조선. 다 인력이 모자란다고 난리인 곳들입니다. 사람이 부족하다고 난리인 곳들이죠. 근데 휴머노이드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시로 조선을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조선업 쪽에 계시는 분들이랑 미팅을 했을 때 들은 얘기인데 현재 조선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은 용접이래요. 근데 이 용접이 정확한 힘과 속도를 가지고 꾸준하게 따라와야 되는데 이거를 하는 게 지금 외국에서 이제 유입이 된 외국인 저숙련, 비숙련의 노동자들은 명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가는 거를 못 하신대요.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삐껴서 용접이 되면 그걸 다 뜯어내고 다 갈고 다 다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더 걸린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협동 로봇을 쓰고 계시대요. 협동 로봇은 속도라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세하게 잘 조정을 해서 명확하게 똑같이 갈 수 있으니까 문제는 협동 로봇은 발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여기다 설치를 해놓고 용접을 쭉 하고 그러면 얘가 이제 협동 로봇이 용접을 시작을 하면은 이 사람은 2대를 갖고 다니면서 이 사람은 다른 로봇을 이쪽에다 세팅을 하고 그럼 세팅 끝나서 작업 시작하면 이쪽에 끝났으니까 또 이쪽에 가서 또 옮기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협동 로봇에다 밑에 AGV 휠베이스 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도 처음에 생각했어요. 못한대요. 왜냐하면 격벽이라는 게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그 격벽의 높이가 한 60에서 80cm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격벽을 넘나들면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사실 휴머노이드가 들어가야 되는 예상되는 작업장들은 대부분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장에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어디부터 들어갈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사람이 부족해서 난리인 곳부터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한 개만 더. 그러면 이게 뭐 그냥 다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AI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이족 보행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조금 좀 자세하게 이게 AI 기능이 어떻게 활용이 돼서 이게 기존의 협동 로봇보다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 이거는 AI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의 형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협동 로봇이 예를 들어 건설 현장을 또 이야기를 해보면 건설 현장에서 아파트 한 채를 짓는데 공정이 몇 가지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공정이 몇 개나 될 것 같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뭐 한 4, 50개 되려나요? 이랬거든요. 근데 660가지랍니다. 660가지의 공정으로 아파트 한 채를 짓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많은가요? 라고 물었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그만큼 툴의 형태가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톱의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롤러의, 그러니까 페인트를 칠하는 롤러의 모양이 있고 붓이 다르게 생겼고 다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망치도 다르게 생겼고. 그런데 이거를 협동 로봇으로 하려면 망치질 하는 거를 다 하고 나면은 그 로봇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볼팅하는 로봇이라든가 용접하는 로봇을 한 가지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로봇을 잘 만들어서 딱 쓰면 볼팅하고 나면 그 다음 작업은 어떻게 할 건데? 다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특히 용접 작업은 가다가 로봇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육자유도를 가지고 있어서 뭔가 다른 곳으로 들어가려면 막 이렇게 각도를 막 희한하게 틀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육자유도 로봇은 그렇게 아무리 희한하게 틀어도 못 들어가는 곳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는 다르죠. 기본적으로 7자유도 이상의 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동작은 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협동 로봇이나 AGV나 휴머노이드가 이런 지점에서 좀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앨리스 포에는요, 대표님 생소한데 리니어 액추에이터 기술이라고 이게 도입됐거든요. 네. 이게 시청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좀 생소해요. 어떤 기술인가요? 자, 액추에이터라는 거를 한번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액추에이터를 분해를 해서 보면 그 안에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R모터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모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터는 이제 전기가 들어가면은 이제 회전을 하고 그럼 회전이 이제 축을 통해서 막 이렇게 돌겠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회전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대신 힘은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을 증폭시키면서 속도는 느리게 떨어뜨리는 앞에 그래서 기어들이 들어가요. 이게 기어박스, 감속기라고 부릅니다. 이 감속기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R모터랑 감속기가 합쳐진 거, 이거를 액추에이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기존의 액추에이터는 대부분 로터리 방식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회전하는 것을 기어박스를 통해서 운동의 힘과 속도를 바꿨으니까요. 로터리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리니어는요. 아주 간단한 예가 우리 스크루 박죠. 드라이버를 이렇게 스크루를 박으면 저는 회전만 해요. 근데 저는 회전만 하는데 스크루는 어떤가요? 직선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리니어 구조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전을 해도 여기서 위에서 회전력을 발생시켜도 그게 리드선을 따라서 위아래로 상하 혹은 뭐 앞뒤 이렇게 해서 직선 운동으로 바뀌는 거, 이걸 리니어 방식의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근데 리니어 방식의 액추에이터는 저 안에 이제 R모터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앞에 이제 리드 구조가 있어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고기 이제 막 박으면서 앞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뒤로 이렇게. 근데 요 구조이기 때문에 앞에 기어 박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직결이 되어 있어요. 알모터하고 리드가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어 박스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가격면이 이 기어 박스가 하나가 보통 감속기라고 부르는 게 감속기 하나가 보통 한 2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하거든요. 요게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봇을 직접 저희가 제작을 해서 실제로 팔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작 단가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겠죠. 그죠? 그게 1번입니다.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2번은 앞에 감속기 구조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바깥에서 발생하는 외력을 알모터가 직접 그대로 다 받아요. 즉 전류 민감도가 좋습니다. 그 전류 민감도가 좋기 때문에 보통 감속기가 있는 기존의 로터리 방식의 액추에이터들은 그 앞에 FT 센서라고 힘을 느끼는 센서를 또 붙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FT 센서가 필요가 없어요. 전류 민감도가 이미 좋기 때문에. 힘을 얼만큼 디디고 있는지를 얘가 그대로 혼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또 다시 센서, 고가의 센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또 가격이 또 다운이 되죠. 그래서 앨리스 시리즈가 지금 저희가 4를 만들고 있고 3까지는 저희도 로터리 방식을 썼어요. 근데 로터리 방식을 썼을 때 다리 한 짝 만드는데 원가가 2,050만 원 들어가거든요. 원가가. 근데 앨리스 4 리니어 액추에이터 저희가 직접 개발한 걸 갖다 적용해서 쓰면 65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외국산 수입되어 오는 특히 중국산 저가 휴머노이드가 이제 앞으로 물밀듯이 들어올 텐데 거기에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1년도부터 리니어 액추에이터를 개발을 꾸준히 해왔고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서서 저희 로봇에다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리니어 액추에이터 기술이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딴 나라에서도 이걸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사실 리니어 액추에이터 구조가 아주 옛날부터 존재했었던 거예요. 특히 공작기계, 이렇게 거대하게 막 뭐 무거운 거 이렇게 밀고 막 이래야 되는 거대한 공작기계는 다 리니어 구조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리니어 구조가 자체적으로 뭔가 어마어마한 발명품이다 이렇진 않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리니어 방식의 액추에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쉽냐? 그게 어려운 거죠. 얘네들은 전류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어 자체가. 그래서 대부분 로봇 회사들이 다른 회사들도 글로벌 회사들도 로터리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리니어 방식을 사용하는 데가 테슬라가 리니어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리니어 방식을 쓰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1번이 테슬라, 옵티머스가 리니어 방식을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앱트로닉이라는 회사에서 아폴로라는 로봇이 리니어 방식을 또 써요. 그리고 저희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세 개가 답니다. 자, 제가 다음 질문 살짝 들었는데 이거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결국 이제 여기 테슬라도 그렇고 이제 유명한 회사부터 시작해서 대표님 회사까지 이제 이 리니어 액추에이터 기술을 쓰는데요. 아까 말한 단가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가장 쓰는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 쓰던 방식보다. 네. 리니어 방식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5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2만 불에 팔 수 있게 만들 거야 라고 했어요. 그거면은 보통 한화로는 한 3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 물론 이 3천만 원짜리 이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다른 공장들까지 다 수출이 되고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테슬라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거하고 제가 보기에 3천만 원이면 보통 재료비 정도 딱이거든요. 그러면 자사에서 쓰기는 가능하겠죠. 근데 다른 데로 보내가지고 사용하려면 이윤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왜 가격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수 있는 구조임에도 왜 리니어를 방식을 안 쓸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1번이 리니어 방식이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류 민감도가 되게 좋기 때문에 그 민감한 애들을 조절을 해갖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힘과 동작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 제어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일단 높아서 일단은 많이들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꾸로 대부분의 특히 중국산 로봇들은 로터리 방식의 그 액추에이터들을 많이 쓰는 이유가 로터리 방식이 굉장히 싸고 다양하고 많이 있어요. 수급하기가 편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킥보드 때문이에요. 킥보드가 있으면 킥보드의 바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액추에이터 자체에 휠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인힐 모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킥보드를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의 몸무게를 그 조그만한 애가 다 버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꿔 말하면 요만한 모터도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의 힘을 내면서 굴러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로터리 방식의 액추에이터들, 뭐 전문 용어로 DD, 다이렉트 드라이브나 QDD, 쿼지 다이렉트 드라이브 이런 종류의 액추에이터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킥보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터리 방식으로 대부분 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로터리 방식은 제가 한 가지 꼭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다양성이라는 게 로봇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양성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이게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은데 바나나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바나나가 품종이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바나나 품종이 제가 기억하는 것만 마트에 가면은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때만 해도 수십 가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바나나 그걸로 하나로 그냥 통일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생산성이 높고 맛도 좋고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드라마틱하게 떨어졌는데 바나나의 품종이 하나로 통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병이 한 가지만 돌아도 바나나는 그냥 멸종이에요. 그래서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 DD 혹은 QDD로 다 몰려가고 있으면 사실은 이게 다양성이 위배가 되는 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처럼 약간 다른 시도를 하는 팀들도 저는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그 상용화는 언제쯤 되고 이게 가격도 중요합니다. 그죠. 예,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그쵸.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정말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그러니까 제조업, 그러니까 B2B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시장으로 저희가 진입할 수 있는 연도를 28년을 보고 있습니다. 2028년. 그리고 2028년에 B2B 시장의 현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거꾸로 27년에는 대대적으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업그레이드는 뭘 기반으로 하느냐? 26년에 POC, 그러니까 실증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실증에서 하다 보면 이제 데이터들이 쌓일 거 아니에요. 어디를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럼 이 26년 POC 데이터를 가지고 27년에 리비전해서,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28년에 시장 진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타임라인을 거꾸로 잡았을 때 25년은 이제 한 달 뒤잖아요. 지금 앨리스4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25년은 POC를 나가기 전까지 완성도를 높이는 시간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순차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28년에 제조업 현장에 들어가는 거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제 조선이랑 그 다음에 건설 들어가고 농업,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는 한 2033에서 5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가정이 제일 어려워요. 가격은 대충 가격은 이때 저희가 이제 제조업 현장에 아무리 저희 로봇 좋습니다, 쓰세요 이래도 비싸면 못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타겟 프라이스는 딱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저희의 타겟 프라이스는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에 두 손, 보통 요즘에 중국산 로봇 중에서 G1이라는 게 있어요. 타사 이제 유니트리사의 로봇인데 그 친구가 판매가의 시작점이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2천만 원짜리 로봇은 자동차로 치면은 깡통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기다 이제 옵션을 막 붙이잖아요. 자동차를 살 때도. 그런 것처럼
뭐 핸즈를 붙인다든가 혹은 인공지능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GPU를 좀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점점 눈덩이처럼 풀어서 한 8천 정도까지 가는 걸 봤거든요. 옵션을 넣고 계산을 하면은 저희는 딱 요만큼의 수준을 발휘를 하는 로봇을 5천만 원에 맞추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월 한 250만 원 정도의 2년 약정으로 구독 모델로 돌리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저 질문 가전으로 이제 로봇이 처음 그냥 저희는 이제 일반이니까 가전으로 휴머노이드가 처음 들어온다 그러면 생각하셨을 때 첫 번째 모델은 어떤 종류로 들어오고? 가정이요.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어디부터 들어가야 되냐면 그 뭐죠? 돌봄부터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간단한 예로 치매 노인을 돌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요양을 하잖아요. 집에서 이제 요양하시는 거. 그러면 그걸 위해서 이제 뭐 여러 뭐 제가 요양을 위한 시설들도 있고 이렇게 방문해서 이제 좀 돌봐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 노인은 5분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사람은 24시간 신경 곤두서서 집중해서 그 노인분을 지켜볼 수가 없거든요. 그게 불가능하죠. 로봇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로봇은 그런 지점부터 스타트를 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점점 하는 일을 늘려나가겠죠. 그리고 저희는 사실 로봇이 가정으로 들어간 게 제일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가정은 집집마다 환경이 다 틀려요. 환경이 다 틀리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집은 정말 뭐 바닥에 물건 하나도 없이 그냥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사는 집도 있을 거고 어떤 집은 뭐 갖고 오는 대로 그냥 바닥에다 이렇게 늘어놓고 사는 집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디 들어가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이 모든 환경, 다 다른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시간이 그만큼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걸 위해서 사실 반려로봇을 저희가 에디라고 반려로봇을 하는 이유가 얘를 먼저 가정에 집어넣고 에디라는 반려로봇은 사실 휴머노이드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기 위해서 얘를 먼저 투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충분히 데이터가 쌓이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전략을 짜서 휴머노이드를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회사 기밀 사항인데. 일단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들어가는데요. 현재 이제 해외 로봇 이제 개발 상황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제가 여기 대본에 읽어보면 뭐 테슬라가 공개한 옵티머스 2세대 영상, 그다음에 뭐 달걀을 집어들어서 끓는 물에 넣고 캐치볼, 뭐 킴 카다시안과 하트 만들기, 그다음에 뭐 메타는 촉각으로 느끼는 휴머노이드를 개발했다. 뭐 이런 회사들의 이제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휴머노이드를 따로 이제 상품화처럼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을 한 게 2018년도 회사 설립하면서부터는 쭉 계속 해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저희가 이제 재직했었던 회사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꾸준히 휴머노이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앨리스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한 건 2018년도부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6년 정도는 꾸준히 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기술 수준은 저희가 추월당한 게 맞습니다. 저희는 테슬라가 2021년도에 우리는 이제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때 딱 공표하고 나서 얼마나 걸릴까? 라고 했는데 정확히 1년 뒤인 22년도에 첫 번째 옵티머스 1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미 뭐 아주 느리지만 보행을 이제 시작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팔다리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동작을 보여줬고 그때 사람들이 어땠냐면 돈을 그렇게나 진짜 쏟아 부었는데 저거밖에 못해 이러면서 굉장히 우습게 농담들을 하셨죠. 그랬는데 저는 그리고 이제 저희 팀원들은 다 이제 간신히 걷는 그 로봇을 보면서 굉장히 소름 끼치게 무서웠던 게 1년 걸렸다는 거예요. 딱 1년. 그만큼 진짜 자본과 인력을 쏟아 부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규모의 경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친구들은.
그리고 나서 정확히 1년이 더 지나서 23년도 가을에 옵티머스 2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옵티머스가 굉장히 상징적인 동작으로 이렇게 요가 동작을 했어요. 한 다리로 딱 서서. 그거 나오고 나서 난리가 났죠. 전 세계가 뒤집어졌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뭐 한 달이 멀다 하고 새로운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각기 다른 플레이어들이. 그걸 볼 때, 와, 일단 제일 먼저 느낀 게, 야, 진짜 무섭구나, 자본이.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6년 동안 정말 꾸준히 해왔었던 게 이렇게 쉽게 빨리 따라잡힐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조금 이제는 한 6개월 정도 이상 쳐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 분발을 하고 있고 이제 처음 투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속도를 내가면서 따라잡고 있는 중이죠. 뭐 테슬라의 메타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표님. 예, 미국의 이런 회사들과 비교를 할 때 우리 A 로봇의 기술력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 그 질문은 제가 네. 답변을 한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어떤 게 예. 가장 큰 차이인지 좀 배경.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규모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뭐 AI 기술력 이렇게 뭐 정보 받고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다. 아니요. 그런 거는 사실은 따라잡으려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AI 기술이 떨어지지 않나요? 이런 건 되게 표면적인 얘기고요. 사실은 돈과 사람입니다. 돈과 사람이 투입이 되면 될수록 더 훌륭한 결과물이 나오는 건 너무 인지상정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력이 한국을 이제 추월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북한 뭐 중국은 다 이겼다고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대표님? 맞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중국이 따라잡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추월을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리고 중국은 사실은 아주 몇 년 전부터 반도체 굴기라든가 기술 굴기 이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자본을 로봇 산업이나 이런 쪽에다가 막 쏟아 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나온 게 올해 8월 달에 매년 중국에는 그 WRC라고 큰 로봇 전시회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8월 달에도 그 전시가 있었는데 이 전시에 출품한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로봇 회사만 28개인가 30개인가 됐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저희 하나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술적인 그런 따라잡힘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28개 회사가 만들어내는 기술들과 저희가 혼자 열심히 해서 만들어내는 기술들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굉장히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관점도 있는데요. 중국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하는 나라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미국보다 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거 해! 라고 하면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권이든 뭐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규제라든가 이런 데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확실히 빨리 진보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으로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될 때 1등 공신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싶은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고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되고 인공지능 개발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쌓아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를 쌓으려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필요했겠죠. 해! 라고 하면 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A로봇의 기술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뭐 제가 하나 여쭙는 거는 테슬라나 이제 메타랑 비교했을 때 뭐 서로 비슷한 기술 가지고 그냥 용량 가지고 싸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보안일지 모르겠지만 대표님이 어떤 이들이 모르는 뭔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닥쳐있는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저희가 보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1번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로봇의 사용 시간하고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성능을 얼마만큼 발휘할 수 있는가 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 성능이 굉장히 월등하다. 그럼 GPU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전력 소모가 크다는 거고, 그 전력 소모가 크다는 얘기는 그냥 기존의 배터리로는 뭐 로봇을 10분도 못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치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두 번째가 AI 칩이에요. AI 칩은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회사, AI 칩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도 사실 엔비디아 거를 사다가 씁니다. 그런데 이 칩, 이 부분이 사실은 뭐 어떤 게 필요하냐면 굉장히 저전력이면서도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저희가 풀 수 없는 거고요. 이게 로봇에는 정말 핵심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세 번째가 제가 보기엔 액추에이터예요. 그래서 이 액추에이터는 저희가 플랫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요건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거고,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저희는 얼라이언스가 필요합니다. 조력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력자니까 갑자기 그죠? 필요서가 생각이 필요사 요즘에 그 반도체 네네네네네. 저번 주에 녹화를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GR1? 같이 좀 콜라보 하실 생각은 없어요? 질문이요. 아, 질문이에요? 여쭤보면 네. 아, 그렇군요. 엔비디아 말고 어느 쪽이든 사실은 저희에게 최적의 조건으로 맞춤이 될 수 있으면 저희는 사실은 뭐 협업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협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자막으로 전화번호 띄워주시나요? 네, 연락 주십시오. 자, 그 일부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정부에 바라시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산자부도 그렇고 자체 정부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저희는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였어요. 그런데 참 다행히도 이제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자각을 하시고 뭐 휴머노이드 이니셔티브 이래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각종 지원 정책을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의지를 보여주고 계셔서 저는 정말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물론 전 세계가 이제 휴머노이드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게 휴머노이드가 인공지능을 담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플랫폼이라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휴머노이드도 날개를 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어떤 걸 하냐면 행동지능, 요즘 핫 키워드가 행동지능 혹은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예전에는 로봇한테 계란을 깨는 걸 가르치려면 어떤 속도로 다가가서 어떤 세기로 잡아서 어디로 이동을 한 다음에 어디다가 이렇게 모서리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깨는 거야 라고 일일이 코드로 쳤어요. 일일이 코드로 하던가 해가지고 아니면 모션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계란을 깰 수 있게 가르쳤죠.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은 엄마가 아이한테 계란 깨는 걸 가르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안 하죠. 그냥 깨죠. 그냥 가지고 와서 툭 끝이잖아요. 요즘은 로봇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헤드마운트 같은 걸 이렇게 끼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하는 행동을 이제 로봇한테 미미킹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헤드마운트를 끼고 이 사람은 뭘 하냐면 계란을 깨는 거를 한 뭐 10번, 20번, 100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행동이 데이터화가 되는 거예요. 행동이 데이터화가 돼서 한 10번 깨고 나서 자, 네가 해봐. 그러면 계란을 깨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요즘에는 피지컬 인텔리전스 혹은 행동지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간 인공지능의 영역이잖아요. 그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 발달한 인공지능을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이 뭐냐? 이게 휴머노이드다. 그래서 IT 기업들이 휴머노이드에 열을 올리고 계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시청자들이 영화에서나 이제 많이 봐왔던 얘기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바꾸게 되는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삶에 함께 한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거꾸로 해보고 싶어요. 자동차가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나요? 스마트폰 없이 사실 수 있나요? 저는 30분도 못 있거든요. 스마트폰 없으면 마비가 돼요. 제가 오늘 여기 촬영장에 올 때도 차, 스마트폰 끝이었어요. 가방도 안 들고 다녀요, 저는. 스마트폰 안에 신분증을 비롯해서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 같이 휴머노이드도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역사를 바꾼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 같이 휴머노이드는 네 번째 혁신적인 발명품이 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신체를 정확하게 닮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동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건 바꿔 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동은 할 수 있게 된다. 대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휴머노이드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없던 세상으로는 못 돌아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우리는 1인 1 휴머노이드 이상을 갖게 될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상을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를 드리자면은 영화를 하나 추천을 하고 싶은데 2006년인가 정확히 언제 개봉을 했었는지는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프랭키 앤 로봇 앤 프랭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걸 보면은 사실은 휴머노이드가 세상에 인간 세상에 도입이 되면은 저런 장면이 그냥 일상처럼 보이겠구나라는 그런 아이디어나 상상은 그 영화를 보시면 참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적인 예로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 이 프랭키라는 사람이 치매노인이에요. 치매노인이라서 이 사고를 치시는데 뭐 의도하신 건 아니지만 사고를 치시는데 이 치매노인을 돌보기 위해서 자식들이 아버지께 휴머노이드를 이제 선물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노인의 일상을 이 로봇이 케어를 하면서 이제 둘 사이에서 어떠한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어떠한 감정적 교류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영화를 한번 꼭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꼭 이렇게 뭔가 물리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약간 감성적인 도움도 그쵸. 맞아요. 정서적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하고 로봇 사이에 정서적인 교류가 가능할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가능할 겁니다. 다만 인간 사이드에서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애착을 형성을 하게 돼요. 자기를 닮은 대상이라든가 혹은 자기가 돌봐줘야 되는 대상이라든가 혹은 어쨌든 자기랑 교류하는 대상에 대해서 애착을 형성을 하게 되어 있고 상대가 그러니까 그 대상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기 감정을 투사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로봇 앤 프랭키라는 영화를 봐도 이 프랭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좀도둑이 직업이셨어요. 은행 금고털이. 그런데 이 범죄에 로봇을 사용을 하세요. 같이 나를 도와줘. 네가 망을 봐. 막 이러면서 금고를 터시거든요. 그러면 같이 사고를 친게 되잖아요. 그러면 프랭키는 치매노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데 이 로봇은 셧다운이 돼서 디스트로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랭키라는 분이 너무 이 로봇을 걱정해서 막 도망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시거든요. 로봇은 간단해요. 괜찮다. 나는 그냥 꺼지면 된다. 나는 기계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애착을 형성한 건 프랭키일까요? 로봇일까요?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 로봇의 행동에 대해서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의 감정들을 투사해서 이 로봇에 대해서 애착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로봇은 로봇이에요. 기계예요. 그 영화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계입니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 교류가 가능하냐? 가능할 겁니다. 인간 사이드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저번에 이제 저희가 AI 관련돼서 다른 이제 교수님한테도 저희가 질문을 드린 게 있는데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면 아까 뭐 조선업도 그렇고 이제 대체하게 되면 인간의 직업이 사라져서 오히려 이제 구직자 네, 그런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걱정은 충분히 하실만 하고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런 겁니다. 컴퓨터 다 쓰시죠.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보면은 뭐 엑셀 이런 거 프로그램들 쓰실 거 아니에요. 워드 이런 거 쓰시죠. 오피스 프로그램들. 그러면 엑셀을 쓰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서류나 이런 것들, 뭐 수식이나 이런 것들 한 번에 쫙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다 수기로 계산했었던 것들을. 그쵸? 그러면 엑셀이 있고 컴퓨터가 있으니까 내 일이 줄었나? 아니죠.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죠? 이런 겁니다.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해서 인간의 그 노동 시간이 준 건 아니에요. 다만 일의 양이 늘었고 일의 종류가 다양해졌죠. 사람이 해낼 수 있는 퍼포먼스가 더 훌륭해진 거죠. 로봇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로봇이랑 경쟁하려고 생각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로봇이랑 협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로봇이 나를 도와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용을 하시든가 이런 거죠. 한 가지 다른 예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전 세계에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10개의 플레이어가 채 안 됩니다. 삼성이 만들고요, 애플이 만들고요, 화웨이도 하고요, 구글도 구글폰이 있다고 하고 샤오미도 있다고 하고 머릿속에 지금 언뜻 떠오르는 게 대략 한 10개 언더일 거예요. 10개 미만일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앱을 만드는 회사는 몇 개일까요? 그거는 못 세요. 세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많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지점이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봇이랑 경쟁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로봇을 활용해서 그 다음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무엇일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참 안타깝게도 단순 반복적인 노동들은 사라져 갈 겁니다. 그러나 단순 반복적인 노동들은 지금도 이미 사라지고 있어요. 로봇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조금 더 가속화는 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이미 대세는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봇을 이용해서 그 다음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즉 직업이 사라진다기보다는 다른 직업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전환되는 거죠. 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최종 목표는 결국 이제 국내 약간 특이한데요. 국내 시장을 하셨어요. 네, 저는 그렇게 전 세계를 저는 장악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되게 옛날 방식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을 로봇이라는 거, 휴머노이드라는 건 이제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라는 거를 다른 산업에 빗대어서 뭐 TV 몇 대 만들어서 어떻게 수출할 건지, 냉장고 몇 대 만들어서 어떻게 수출할 건지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노동력이 타겟 마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것도 지금 당장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고충을 토로하시는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건설, 조선 이런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 같은 맥락이거든요. 농업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휴머노이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국에 제조업 몇 개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는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안산시에 등록돼 있는 제조기업이 12,000개예요. 그리고 인근되어 있는 시흥, 화성 여기에 등록된 게 2만 개. 인근되어 있는 인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게 25,000개. 그러면 도합 57,000여 개의
제조기업들이 있어요. 이 제조기업들이 10%만, 이들 중에 10곳 중에 한 곳만 5천만 원 정도의 저희 휴머노이드 한 대씩만 도입해서 쓰셔도 이미 저희는 글로벌 유니콘이에요. 그죠? 그만큼의 시장이 이미 여기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보는 관점을 좀 바꿔서 보셔야 돼요. 이거는 TV나 냉장고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게 그만큼 파괴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을 잇는 혁신적인 아이템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일부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테슬라가 뭐 2만 불짜리 휴머노이드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수출이 타겟일까? 라고 생각하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미국도 사실은 자국 우선주의, 특히 이번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뭐 우리는 리쇼어링 할 거야. 우리는 모든 제조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일할 건데요? 그죠?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럼 누가 일을 할 거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진출보다는 아마 자국 내에서 소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분들한테 일단 스타트로는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13억 중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인구는 거기도 드라마틱하게 줄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13억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누가 일을 할 건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가 중국도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고, 자국 내에서 소화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그러니까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국내 시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굳이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부터, 그러니까 국내부터 이렇게 시장을 점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옮겨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 먼저 진출을 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유리한 지점이 어떤 게 있냐면 언어적인 게 또 있죠. 그래서 로봇은 보세요. 지금 뭐 건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이제 해외에서 오신 그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절대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한국 사람들만큼 이렇게 숙련된 숙련공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을 굉장히 잘 트레이닝을 시켜서 숙련공으로 만들고 싶어도 어디서 딱 막히냐면 언어에서 막힙니다. 왜냐면 이제 뭐 조선에서 뭐 용접으로 용접 기능 이렇게 하시는 분이 뭐 영어를 유창하게 해가지고서는 뭐 외국인 노동자를 막 가르쳐가지고 키워가지고 쓰고 이런 거는 보셨어요? 전 못 봤거든요. 네. 그겁니다. 근데 로봇은 암묵지라고 하죠. 그냥 동작을 하다 보면 그 동작을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가르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몸으로 체득할 수 있게 가르치는 거, 이게 가능해지고, 플러스 생성형, 그 언어 생성형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탑재가 되면서 한국말로 야, 너 저 가서 드릴 가져와 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너 가서 노란 단프라 가져와 라든가 라고 하면 그냥 한국말로 편하게 툭 얘기를 해도 로봇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가서 노란색 단프라 가져와. 그럼 어딜 가라는 것인가? 추론을 하기 시작을 하고, 노란색은 이 중에서 무엇인가? 판단을 하고 가져와. 그러면은 내가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가지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경로 생성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은 언어를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뚝 명령을 내리면 로봇은 그거를 언어 기반으로 추론을 하고 동작으로 다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왔을 때 컷 조립 좀 해서 담아라 라고 하면 이미 암묵지로 자기의 사수한테서 배운 동작대로 그대로 조립을 해서 포장을 하고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게 외국어가 아니라 우리말로 다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글로벌 진출도 물론 중요하고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가야겠지만 일단 스타트는 국내부터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갈게요. 자, 대표님 마지막으로요. 우리 저 대표님이 꿈꾸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미래를 그려주시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희가 휴머노이드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로봇을 통한 인간의 행복과 번영.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제조부터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원래 제조업 강국이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인건비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인구 구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사실은 제조업 강국인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요즘은. 저희는 휴머노이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산업의 르네상스를 다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가서 인간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로봇을 쓰였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의 모습을 닮은 휴머노이드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테슬라가 이게 아직 뭐 완성형은 아니지만 굉장히 뭐 어쨌든 영상으로 보면 거의 사람처럼 움직이는 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완성형이죠, 그 정도면. 네. 맞아요. 사람처럼 난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움직이니까. 근데 그게 약간 뭐 어쨌든 A 로봇도 약간 그런 형태까지 가야 할 텐데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언제쯤 그런 기술력이 좀 완성이 되고 테슬라를 언제쯤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이게 뭐 테슬라 테슬라요? 기준이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완성형 로봇에 자, 일단 전제 조건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저희에게 그 막대한 자금과 막대한 자금이 있다면 그리고 막대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네요. 막대한 자금과 그다음에 얼라이언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라든가 인공지능 칩 같은 저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협력자, 조력자가 있다는 거, 그것과 그 전제 조건 하나와 그 다음에 그만큼의 연구 인력과 시설과 장비와 재료비를 쓸 수 있는 자본력, 이 두 가지가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스피드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 모든 문화가 다 빨라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라든가 뭐 혹은 유럽이라든가 이 친구들이 달려가는 속도를 봤을 때 저희가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조금 처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전제 조건만 맞춰진다면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네,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대표님의 얘기를 전반적으로 다 들어보면 1차적인 목표가 제조업 공장 이런 데 진출하는 게 목표라고 네. 지금 느껴지는데 네. 제조 시설에 지금 이미 정부나 이렇게 정책 방향상 제조 로봇을 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훌륭하십니다. 이미 그 기술력이 뭐 다반절 로봇에서 이렇게 되게 많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구축된 것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A 로봇이 역할은 그 중간에 있는 그런 틈새 시장을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걸 기술이나 뛰어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원하는 건지 약간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네. 질문 진짜 잘하셨습니다. 질문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그런 얘기도 정말 많이 들어요. 지금 공장 가면 협동 로봇이 다 일하고 있고 뭐 에이지브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뭐 물건 다 자재들 날라주고 있고 근데 휴머노이드가 굳이 왜 필요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협동 로봇은 대부분 붙박입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서서 똑같이 중요해진 작업들을 완벽하게 해내겠죠. 얘는 이동하려면 사람이 개입을 해서 이동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붙박이다. 그게 단점이고요. AGV는 딱 정해진 경로로 가서 물건을 갖다가 내려놓고 하는 건 잘하죠. 그렇지만 지가 뭐 혼자서 적재를 하거나 하차를 하거나 하는 거는 안 되죠. 요즘은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합치세요. AGV에다가 로봇팔이 얹어진 형태, 모바일 형태의 매니플레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형태. 문제는 이런 친구들은 못 가는 곳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AGV나 협동 로봇을 사용을 할 수 있을 만큼 되려면 공장 자체가 AGV가 갈 수 있을 만큼 넓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덩치가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하려고 해도 회전 반경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넓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장만 한국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반드시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개걸음으로 이렇게 옆으로 좁게 가야 되는 곳들도 많을 거고요. 바닥에 자재들 널브러진 데들 되게 많을 거고요. 이런 데 A집이 못 갑니다. 어떻게 가실 건가요? 그래서 협동 로봇이나 A집이는 갈 수 없는 곳이 존재하고 이 모든 것을 커버를 한 번에 올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게 휴머노이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협동 로봇의 중위 가격을 아시나요? 평균 가격. 평균 가격이 한 3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뭐 얼만큼 무게를 다룰 수 있는지 이 페이로드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지만 보통 한 3천 플러스 마이너스. AGV 중위 가격이 보통 4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다 같이 쓴다? 그럼 7천이죠. 휴머노이드 한 대는 5천인데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휴머노이드 한 대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게 저희는 구동 모델을 보고 있습니다. 250만 원 정도 구동 모델.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 지금 이제 그런 저숙련 근로자들 단순 노동 다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한 달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실까요? 이분들의 한 달 인건비가 평균, 물론 이제 숙련도에 따라 다르지만 270만 원 언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숙사비가 붙고 식대가 붙고 하면은 보통 사용하시는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되신대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얼만큼 고숙련의 일을 하시냐? 딱히 그렇지만도 않아요. 간단하게 뭐 하네스 전선 조립하고 체결하고 포장해갖고 패킹하고 나르고 이 정도 일. 그거 휴머노이드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까지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계속될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나요? 인구 감소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더 돈 많이 주는, 더 좋은 조건을 주는 곳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럼 그때 돼서 저희 제조업들 다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